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메신저에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8월부터 국세청 AI가 우리 계좌를 그냥 싹 다 본다. 그래서 가족끼리 한 50만 원? 이 정도만 보내도 증여세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소문이 확 돌았잖아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사실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당신도 아마, 이거 진짜야? 하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세금 문제라 다들 민감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이렇게 공유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이 소문 어디까지가 진짜고 또 어디부터가 좀 과장된 건지, 그리고 이 국세청 AI 세무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금융생활, 특히 그 가족끼리 돈 오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게 들여다볼게요. 네, 좋습니다. 온라인 정보라는 게 참 빠르긴 한데 이 정확성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국세청이 AI를 세무 행정에 도입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목적이라든지 현재 기술 수준, 뭐 실제 적용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오해요? 네.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 내용하고 또 세무 전문가들 분석 이런 걸 토대로 AI 세무 시스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뭘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진짜 궁금했던 거, 이 소문의 핵심부터 좀 확인해보죠. 8월부터 국세청 AI가 모든 개인 계좌를 정말 실시간으로 다 보고 뭐 50만 원 이런 소액 이체까지 문제 삼는다. 이거 팩트인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 소문은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 그래요? 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서 세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건 맞아요. 공식 슬로건도 AI로 납세는 파란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이거였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 탈세 혐의를 좀 더 정교하게 잡아내는 데 있는 거죠. 기존에 세무조사했던 데이터들, 이걸 AI한테 학습시켜서 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 같은 걸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 이걸 지금 개발 중인 겁니다. 아, 개발 중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해가 있는 건데요. 8월 1일부터 모든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실효성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어떻게 봐요. 네. 그리고 50만 원 이체하면 증여세 문다. 이것도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분들이나 세무사님들 다 똑같이 일하세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한 개인 계좌를 막 임의로 들여다보진 않는다고요. 모든 거래를 다 볼 이유도 없고 사실 볼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막 빅브라더처럼 전 국민 계좌를 막 샅샅이 감시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하던 세무조사의 정확도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약간 뭐랄까 도구로 쓰겠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특정 혐의점이 있을 때 좀 더 똑똑하게 찾아내겠다? 뭐 이런 의도로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생활비 주고받고 애들 학원비 내주고 병원비 좀 보태주고 이런 사회 통념상인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자금 이체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AI 시스템 고도화라는 것도 이게 뭐 당장 8월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개인한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좀 안심이 되네요. 근데요, 그래도 AI가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종류의 가족 간 거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핵심은 거래의 실질입니다. 실질이요? 네. AI는 단순히 뭐 금액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규모는 어떤지,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이 뭐냐, 이걸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아, 그래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증여를 약간 숨기려는 패턴, 이런 걸 찾아내는데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생활비 주는 거. 이건 보통 증여로 안 보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는 법원 판례에서도 괜찮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받은 생활비를 생활비로 전혀 안 쓰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모아요. 그래서 막 고가 자산을 사는 데 썼다. 네. 그러면 AI가
이 자그무리목 쭉 추적해서 이거는 생활비 명목을 빌린 증여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사용처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한테 부모님이 매달 꽤 큰 금액을 용돈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자기 월급은 거의 안 쓰고 막 다 저축하면서 부모님이 준 돈으로만 생활하는 패턴이 너무 뚜렷하다. 그럼 이것도 사실 용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겠죠. AI는 소득 대비 지출 패턴이나 자금 출처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에는 돈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진짜 어떤 성격의 돈이냐, 또 그 규모가 상식적인 수준이냐, 혹시 뭐 세금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AI는 이런 맥락을 읽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고요. 그렇죠. 거래의 맥락과 실질, 이게 중요하고요. AI는 그 판단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명목이랑 실제 쓰임새가 다른 거래, 이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정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그 비과세 한도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얼만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괜한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중요하죠.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10년 기준이요? 네, 10년입니다. 관계별로 공제 한도액이 다른데요. 먼저 배우자한테 받는 경우는 10년간 합쳐서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와, 6억이요? 네. 그리고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성인 자녀나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만약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고요. 아, 성인이면 5천. 네. 반대로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 비속이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이것도 10년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친족, 뭐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 같은 6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간에는 10년간 합산 1천만 원이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이 외에 그냥 타인 간의 증여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와, 배우자 간 6억, 자녀 5천 이러면 뭐 아까 말한 50만 원 이체의 세금 걱정했던 거랑은 진짜 차원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 공제 한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웬만한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겠어요. 아, 결국 중요한 건 정확한 규정을 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계좌이체 말고 또 별개로 주의해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영어로는 CTR이라고 하는데요. 고액 현금 거래요. 네, 현금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금융회사가 같은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여기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이게 2006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고요. 처음엔 기준이 5천만 원이었는데 점점 강화돼서 2019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졌어요.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점은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실물 현금의 입출금 거래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 현금만? 네. 이렇게 보고된 정보는 FIU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의심 거래다 이렇게 판단되면 국세청 같은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 현금 거래는 자금 세탁 막으려고 아예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네요. 계좌이체랑은 완전 다른 트랙이다. 이거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특정 제도 말고요. 요즘 전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좀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죠. 네, 자료에서는 한 2가지 정도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세수 확보 측면입니다. 세금이 부족해서요. 네, 최근 몇 년간 법인세 수입이 좀 줄고 하면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세금이 부족해지니까 기존에 주로 조사했던 기업 말이고 개인까지 조사 범위를 좀 넓혀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둘째는 징수 포상금 제도의 영향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걸 잡아내는 데 기여한 세무공무원한테요. 징수한 세금의 일정 비율,
최대 10%인데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됐거든요. 아, 공무원한테요? 네. 이런 인센티브가 세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개인 대상 조사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세수 부정 문제랑 내부적인 어떤 인센티브 제도,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이론적인 설명도 좋은데 역시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왔던 30대 김모 씨 사례가 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10억 원짜리 고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요. 네, 그 사례가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5년 전 일인데요. 김 씨 아버지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제3자인 이 씨한테 팔았어요. 근데 동시에 아들 김 씨 이름으로 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맺은 거예요. 10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버지는 집을 산 이 씨한테서 아들 전세금 10억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차액만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랑 전세 계약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의 10억 원 전세 보증금을 그냥 대신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쵸. 사실상 그냥 준 거네요. 네. 근데 아들 김 씨는 집을 직접 사준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증여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국세청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거래의 실제를 딱 파악하고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겁니다. 김 씨는 본인 소득만으로는 10억 원이라는 그 큰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와, 5년 전 거래까지 찾아내서 그 실질을 따져 묻는군요. 단순히 집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액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본인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면 결국 징여로 볼 수 있다. 이거 진짜 강력한 사례인데요. 그렇죠. 자료에서 왜 가족 간에도 돈 거래할 때 차용증 꼭 쓰라고 강조했는지 알겠네요. 결국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고 투명한 기록이나 증빙이 정말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국세청 AI 세무 조사 관련 소문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 금융 거래할 때 실제로 뭘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AI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당장 모든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는 아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거나 좀 위장된 거래 패턴을 포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였고요. 네. 증여세에는 부부간 6억, 자녀 5천만 원 같은 명확한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일상적인 거래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현금 거래는 별도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고 고액 전세자금 지원처럼 실질적인 증여는 시간이 꽤 지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중요한 건 막 떠도는 소문에 불안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거래의 실제를 잘 관리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끼리라도 좀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명확하게 증빙을 갖춰두는 게 현명한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AI든 뭐든 간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죠?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좀 더 명확한 기록이나 설명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당신의 금융거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뭐 개인 간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돈 빌려주고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동계좌 써서 경비 나누는 방식 혹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디지털 자산 거래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